반갑습니다. 7시 시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 4분 늦었습니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덥고 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변상욱 대기장님 모시고 강연회를 가지게 됐는데, 변상욱 대기장님이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에 진실의 기본값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치열하게 진실의 기본값을 추구해야 할 집단이 언론과 기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언론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방송에서 하신 게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에서 창원지부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 은소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저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줄여가지고 은소주라고 합니다. 서울에 중앙에 사무처가 있고요, 창원지부가 있고 각 정부지부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포털에 은소주 치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고 바로 강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장님 보시겠습니다. 이제 왔어. 죄송합니다. 진짜예요. 근데 이제 언론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사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얘기는 뭐 하나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넋두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죄송하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인데, 일단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받아서 같이 고민스러운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나 얘기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언론이 왜 저 모양인가라고 하는 게 늘 제일 궁금하시는 거여서, 언론이 왜 저 모양인가부터 설명을 드리면 뭐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러나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제인데, 단 하나 뭐 조금 점잖게 설명을 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을 싫어해요. 국민의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맨날 불러다가 수사하면서 밟던 친구들인데, 속되게 치던 친구들인데, 아이고 그 인간들의 성내를 내가 뻔히 아는데 뭘 존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뽑았었냐면 교수들, 그다음에 언론인한테서 뽑았어요. 교수들과 언론계에서 뽑았는데, 교수님들은 그래도 학자여가지고 난 바닥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자꾸 사양을 해요. 그러니까 언론계에서 자꾸 뽑았는데, 그래도 언론인들 잘 몰라요. 세상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맡은 분야 몇 개만 조금 알지. 근데 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교수들을 불러야 되는데 잘 안 오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명박 정부 그때 쓰던 사람들을 해서 다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그 사람들은 그래도 실업자니까 온단 말이지.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과학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방통위원장이 몇 달 하고 또 탄핵 받을 뻔하다가 또 나가고, 또 몇 달 하려고 그러면 또 탄핵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서로 하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후보로 가서 한 달만이라도 뭔가 하는 척 하다가 나오면 정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 자리를 마련해 준단 말이죠. 좀 기다리라 그런 다음에. 근데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이에요. 그럼 다음에 자기한테 돌아올 자리는 적어도 장관급 아니면 차관급. 정 안 되면 차관급. 왜냐하면 요새 보니까 장관하다가 호주 대사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급을 조금 낮춰서라도. 그러니까 장관 아니면 차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저 걱정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으면 하다가 바로 쫓겨나든, 하다가 탄핵을 받든, 하다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냥 나오더라도 그 급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하려면서 서로 하겠다고 불러만 주시면 뭐 가서 제가 MBC를 거의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덤빌 만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근데 제일 문제는 역시 권력 중독에 빠져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권력 중독에 빠져 있으면 저는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약이라도 드시고 나오셔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어느 식으로 발생하냐면, 뭐 들리는 얘기를 어떤 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나가지로 욕을 하고 내쫓았어요. 정부 정책을 가지고 관료가 들어갔는데 욕을 먹고 나왔으면 끝나야 되잖아. 욕 먹고 다시 비서실장을 불러서 아까 나간 놈 말이야 잘라서 뭐야서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은 안을 짜가지고 대통령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거나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러워 하실지 모르겠는데 갖고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냐. 좋은 안을 안 만드는 거예요. 또 그럭저럭 대통령 마음에 드는 안을 가지고 들어갔어. 네가 지금 그럼 잘해봐. 싫어요. 왜냐하면 정권 바뀌면 지난번에 그 정책 네가 했다 그랬지. 넌 죽었어. 윤석열 정부 밑에서 네가 한 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료 입장에서는 하면 안 돼. 어떻게든 질질 끌어야 돼. 질질 끌어야 돼.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를 봐야 돼. 계속.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하던 옛날 방식의 신자유주의 가든지, 아니면은 일단 질질 끌어갖고 아무것도 되는 거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든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공무원이 외국 사례를 다 연구해가지고 지금 세상은 이쪽으로 이만큼이나 갔는데 우리 늦었습니다. 빨리 해야겠습니다. 이런 게 없다. 대표적인 게 유시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대통령님, 연금개혁과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사람들 나이 들면 다 그냥 굶어 죽습니다. 뭔가 해야지. 예? 이게 베이비 부모 세대가 다 은퇴하면서 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먹고 사는데 지금 이대로 그냥 어영부영하면 큰일 났는데, 이 양반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 복지와 돈에는 좀 약한 거예요. 잘 몰라. 그러더니 경제수석하고 몇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난데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안을 갖고 왔는데 둘이 만나서 얘기 좀 잘 해보시고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다 지금. 모르면 의미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같이 검토들 하라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와서 소리 질러. 그게 이제 권력에 대한 중독인 거죠. 근데 이 중독이 밑에 사람한테는 번집니다. 내가 조금 주워들은 게 전부 나라고 알고 있는 이 권력 중독자의 특징이 그다음에는 대통령 수석들한테, 그다음에는 장관들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사람이 국무총리입니다. 딱 나서서 총리직을 걸고 각하 그러시면 이제죠라고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지난번 정책하고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돈만 낭비하는 게 됩니다 라고 하거나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총리께서는 나이든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튼 제가 거들어 드리겠는데 하면서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 그래서 제가 총리 되자마자 저 사람 빨리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긴 뭐 다른 총리들 뭐 괜찮은 일은 없었겠습니다만 총리가 아무 부실을 못하는 것도 역시 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나 더 나은 정책 같은 경우는 연구를 관료들 입장에서 못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걸 살짝 바꿔가지고 그냥 들이미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실을 옮기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잘 모르는데 1조하고도 한 600억? 야당이 이제 주장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얼마 안 들었는데 무슨 가짜 뉴스 뿌린다. 지금 뭐 건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몇천억이라고 해도 엄청난 돈인 거죠. 근데 사진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 전에 어제 발표했던 경제정책 발표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잖아요. 영빈관에서 나오고 국민한테 돌려준다 그러더니 지난번에 한일 중에 이제 한중일 회의도 영빈관. 그다음에 국가대표
고생했다고 환영 문자도 명빈관. 청와대를 여러분한테 돌려주니까 대통령실로 가는데 뭐 1,000억이나 2,000억 좀 쓰는 게 그게 뭐 됐습니까? 라고 주장하더니 계속 명빈관. 그 명빈관을 1시간짜리 행사한다고 1시간 썼겠어요? 전날부터 들어가서 다 인지기 돌리고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국민한테 돌리고 그냥 헛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 뻔히 알면서 사실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거기 또 국방부도 일부하고 국방부가 간단히 다 있던 사령부는 또 일부하고 이걸 다 합쳐갖고 끝날 때까지 돌리면 얼마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라는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4위까지 떨어졌나요? 저희 밑에가 인도네시아인데 15위 인도네시아하고 자리 바꾸면 15위나 16위가 될 거고 아마도 18위나 22위까지는 쭉 내려간 다음에 이 정권이 누가 됐든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심각한 것은 되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경제가 나빠졌는데 어떻게든 경제를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하면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외교. 중국, 러시아하고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할 때 저게 다음 정권에서 바로 먹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제일 심각하고 그 다음에 차기 먹거리에 관한 문제. 차기 먹거리에 관한 문제. 차기 먹거리 뭐 R&D를 다 삭감을 했는데 또 뭘 하니까 이거 제가 싹 회복시키겠습니다. 자기가 다 쩔어놓고 싹 회복. 근데 시간을 놓쳤단 말이죠. 투자할 그 타이밍에 투자를 해가지고 대만하고 일본 반도체 IT 경쟁에서 쫓아갔어야 되는데 훅 깎이는 바람에 우수한 두뇌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복귀시킬게 라고 했는데 복귀는 아직 안 된 거죠. 다음 예산에 가야 되니까 이 타이밍을 놓친다는데 이런 또 하나 되돌리기도 뭐하고 안 되돌리기도 뭐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SOC 중에서 특히 원전 건설 같은 겁니다. 미국은 소규모 원전을 여러 곳에 많이 짓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좀 불안전한데 이걸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한국에 팔아먹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 팔아먹을 생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을 좀 대주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제일 중요한 게 전력이거든요. 전력이 있어야 새로운 공장도 짓고 뭔가 할 테니까. 그 이제 전후 복구 예산 엄청난 예산을 우크라이나를 갖다 미국이 독점하는 거죠. 그럴 경우 이제 원자로를 짓는데 기술은 자기네가 다 되지만 인력은 이게 부산에서 갖다 대야 되는 거죠. 그런 협작의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무슨 돈이 있어갖고 미국한테 그런 기술을 사드립니까? 돈으로 못 사죠. 당연히 방산을 팔거나 항구를 팔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우리 IMF 때 겪은 것처럼 덜어가지고 미국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얻어먹으려고 줄줄줄 다니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서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왜 원자력 핵발전소에 이렇게 목숨을 자꾸 걸고 뒤집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그 뒤에 있는 핵무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할 생각이 없으면 핵 원자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비전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재생에너지 쪽으로 바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보시면 비교가 되죠.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어라고 하는 나라와 계속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가 갈라집니다. 독일 같은 나라가 절대 안 만들겠어 하는 나라죠. 이쪽은 벌써 재생에너지로 막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목표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뭐 예를 들면 60%를 갖다 언제 달성하고 가능한 한 80%까지 끌어올릴 거야 라고 하는 거라고. 미국은 그게 지금 40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40이 거의 다 400원. 대한민국 7인가요? 4위가 7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실 대한민국은 삼성하고 현대하고 LG가 전력 쓰겠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갖고는 공급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자력을 가지고 계속 발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언젠가는 핵무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이 그랬나요? 핵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본도 똑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계속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는 이유는 언젠가는 군사 강국이 돼야 되는데 군사 강국은 핵무기가 꼭 필요해요.
그러나 일본은 이미 핵무기 기술을 다 갖추고 있어요. 핵 재처리 시설까지 뭐 완벽하게 갖추고 미국이 허락만 하면 거기서 농도만 조절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킨 바르다가 에센스로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 이 정도만 살짝만 하면 된다고. 대만은 만들다가 미국한테 2번 들켰습니다. 근데 아직 안 만든다고 하지만 이미 대충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도 이념적 갈등 속에서 만들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핵을 여기서 스톱하는 걸로 가자니까요 라고 했던 거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도 만들자니까 그럼 일본도 만든다는데요 같이 만들면 되지, 아마 이런 게 전략일 겁니다. 왜냐면 한미일 동맹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만들자는 쪽으로 갈 거고, 이런 속에서 이것을 다음 대통령이 또 그걸 확 뒤집냐. 그러니까 미국이 못 믿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막 이렇게 해서 하면은 김정은이 다 따라올 거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잠깐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인간은 확성기를 하고 뭐 삐라가 어떻고 하면서 막 뿌린다고 또 하고, 그럼 그 다음에 온 친구는 또 뭘까? 이 미국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납득은 하겠지만 아무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하고의 거리를 갖다 두면서 그 사이에 일본을 끼워서 일본하고 미국이 알아서 하고 한국은 심부름만 시키는 거죠. 그 구도를 갖다 좀 밟아 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호주와 대만과 뉴질랜드와 나중에 필리핀, 인도까지 풀려고 하는 작전인 건데, 그 작전 속 한가운데 우리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국민들 동의도 하나도 안 얻은 채로 막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떨 거냐 하고, 또 얘기 나온 김에 제일 큰 고민은 유럽에서 시작된 아이렉 같은 경우 핵 연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인정을 할 거냐. 그래서 삼성전자나 LG나 현대가 물건을 만드는데 그 재생 에너지만 쓰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느냐. 여기 원자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인데 아리백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대충 이쪽에 CF인가는 유엔에서 주장하는 건데, 유엔은 강대국들의 입김에 늘 휘말리게 돼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하고 바싹 붙어가지고 원자력도 쳐줍시다. 근데 두 개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오락가락 하는데 아리백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지금의 아리백은 강한 캠페인 정도지만 이게 유럽연합의 규정을 확실히 못을 바꾸면 삼성전자한테 수력, 풍력, 태양광만 썼다는 영수증을 갖고 오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영수증을 내야 되는데, 양도 모자라지만 우리는 그 전기를 한꺼번에 창고에 다 넣어갖고 한꺼번에 꺼내 쓰는 거니까 어느 게 태양에서 온 거고 어느 게 수력에서 온 거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기업한테 내가 틀림없이 CF를 통과시키도록 애써볼게, 걱정 마, 아리백 필요 없어,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를 갖다 적어도 20%까지는 올려가지고 삼성, 현대, LG라도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뭔가 작전을 갖다 이렇게 짰다고 얘기를 해주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SK라든가 삼성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그나마 40%는 되고, 또 미국 입김에 의해서 뭔가 미국은 일단 해결책을 찾은 다음에 할 테니까 공장을 미국에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공장을 미국에 짓고 하는데 처음에는 미국 눈치 보면서 하나 정도 갔는데 또 하나가 가고 또 하나가 가고 하다가 아리백에서 안 풀려갖고 우르르 가면 대한민국에는 일자리도 없어지지만 기술마저도 후진적인 아주 옛날 기술, 재래식 기술들만 남아있고 첨단 기술들은 없는 거죠. 그러면 대학에서 첨단 기술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대학생들은 유학 가야 돼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하려면 유학을 가야지 여기 있어봤자 미래에 대한 뭔가 교육은 못 받는 거죠. 잘못하면은 쭈르륵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 분기점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한번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언론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 한번 아무거나 뭐 잡는 동안에 하나만 설명합니다. 속는 게 되게 쉽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발표했죠. 경제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한 거 보시면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났어요. 6년 만에 최고치. 6년 만에 최고치면은 문재인 정권하고 섞입니다. 6년 만에 최고치의 흑자를 냈습니다. 라고 하는데 속으면 안 되는 게 가로하고 상반기. 그러니까 2018년부터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만 뽑아갖고 비교한 겁니다. 하반기까지 다 합치면은 최고치가 아닌 거죠. 자기네가 계산을 뽑아본 거예요. 아, 6년 내 최대 흑자입니다. 이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다시 상반기만 비교를 하니까 아, 상반기는 그 말이 들어가도 되겠어. 상반기.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 내려가시면 반도체도 상반기 아닙니다. 반도체는 6월 한 달만. 6월 한 달만 어느 기간 안에 최대치. 그러니까 자료도 잘 읽어야 돼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잘 읽습니까? 기자가 잘 읽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근데 기자들이 거기 써 있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수도권의 지하철 기본 요금이 7일 첫 차부터 1,400원. 거기에 뭐가 또 있나 한번 봐주시죠. 거기. 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 맨 위에. 맨 위에 한번 볼까요? YTN이 제일 있나요? 거기. 아무튼 보시면 이거부터 하죠. 2019년입니다. 맨 위에 512조 슈퍼 예산. 512번 슈퍼입니다. 558이면 더 슈퍼죠. 607이면 더 슈퍼입니다. 근데 657이 됐는데 슈퍼가 없어요. 네. 윤석열 정권도 내려와서 657인데 슈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슈퍼자 붙는 거와 안 붙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슈퍼자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슈퍼 됐다가 650m 가면 하다못해 아울렛이라고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하이마트 예산 뭐 이런 말이 다 없는 거예요. 싹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아까 까만 거 고생하셨어요. 아까 YTN 기사 있던 거 한번 볼까요? 맨 앞으로 가야 돼요. 더 있나요? 하나 더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만. 그렇죠. 한 번 더. 3개 됐습니다. 지하철 요금 너마저 다 올랐는데 지하철이 오른 거예요. 12%가 오르면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요금인데.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그래도 제목을 잡았어요. 지하철 너마저 오르냐? 그 다음을 보시죠. SBS. 인상이라고 쓰기가 외람되어서 조정이라고 쓰고 조정. 아니 12% 올랐으면 엄청나게 오른 거고 올랐다고 쓰면 되지. 조정. 그 다음 YTN. 중도적 입장에서 X만 씁시다. 딱 X만. 조정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따질 수 없고요. 그냥 X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받으시는지 아시죠? 이게 1,400원으로 납니다. 이렇게. 이게 기계적 중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욕 안 먹고 살짝 빠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계적 중립. 제가 그저께인가요? 유시민 작가하고 같이 방송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앵커를 한 거는요. 공정하기 위해서 앵커한 게 아닙니다. 앵커를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공정하게 대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공정하고 싶어서 앵커한 게 아니고요. 제가 중립을 지키려고 기자한 게 아닙니다. 기자는 진실을 캐내려고 기자를 한 거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왜 그런지 그 사람들의 운명과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걸 찾아내려고 한 거지 제가 뭐 중립을 지키는 목표로 기자가 된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의 중립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 쭉 이제 아까 한 거고 수석
중흥건설 좀 더. 예. 중흥건설 최우수 기업, 중흥건설 국토부 장관상 최우수 지역 상생에 앞장서는 멋진 기업 중흥. 해럴드 경제들이 왜냐하면 이 기사가 나오기 지난 전주쯤에 중흥건설이 해럴드 기업을 샀거든요. 해럴드 경제. 예, 주인님의 회사, 주인님의 회사. 주인님의 회사예요. 대한민국의 주요한 언론사 중에 방송신문을 합쳐갖고 아까 한 80개, 90개 정도가 제일 핵심 언론사라고. 그 중에 30몇 개가 건설 자본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했다가 한국일보도 있다 떴더니 한국일보 국장하는 후배가 전화했어요. 서운하다고. 선배, 저희는 건설 자본이 갖고 있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긴 거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지난번에 팔렸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창호지하고 문샤시하는 회사지 이 건설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를 갖다 건설 자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운하죠. 알루미늄 샤시는 건설에 안 들어간다. 맞는 말. 그러고 보니까 철강회사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철저하게 진압군의 시선에서 5.18을 바라보고 이런 사진만 찾아 쓴단 말이에요. 국가 봉초 광고입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설명을 초점을 맞춰 찍는 거죠. 좋다. 네, 이게 저 호주 아니 어떻게 저 깃발을 들고 우리 해군 함 있는 대로 일본의 함정이 이렇게 싹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지. 저거 우길승천기 아닙니까? 하니까 보시면요, 우길승천기는요 사실 조금 위치가 다르잖아요. 왼쪽으로 좀 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깃발이라는 거예요. 다른 깃발. 이 국방부 장관의 설명입니다. 약간 자유함기는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다릅니다. 한가운데 박힌 거와 왼쪽으로 1cm 간 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라는 뜻이 이게 국방부 장관의 답변입니다. 보다. 이게 이제 그 깃발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햇살무늬 자유함기 해럴드 경제입니다. 해럴드 경제는 이때만 해도 비판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자유함기를 달고서 우리나라에 막 군함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일본 군함에서 반대했던 신문인데 지금은 안 그렇죠. 예, 그다음 쭉 보시면 써다. 예. 김정은 죽은 때입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죽어가고 있답니다. 다시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몸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다시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살아있고. 이게 북한 뉴스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 보시면 어차피 몰라. 죽었다. 그래도 확인이 잘 안 되고 살았다. 또 확인 안 되고.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봐요. 클릭수가 막 올라가고 페이지 뷰가 올라가고 유튜브 광고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또 김정은이 나중에 섭섭하다고 항의 전화를 네. 나중에 안 죽었어. 살아났어. 항의 전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써내는 겁니다. 북한 뉴스는. 근데 북한 뉴스의 소스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북한을 잘 모르는데 국정원이라든가 뭐 어떤 대공 파티에서 국민들한테 그런 걸 던져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대개 어디에서 듣고 쓰냐면은 일본의 보수 신문이나 일본의 혐한 세력, 그 중에서도 북한을 되게 싫어하는 세력들의 정보가 제일 빨리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과장에서 막 전하니까 빨리.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태극기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신 그 교민사회에서 나오는 떠도는 얘기들. 그 다음에 북한을 탈출해 나왔는데 북한에 대해서 정말 적대적으로 증오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보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이제 무책임하게 받았으면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위에하고 아래하고 다른 사진 같지만 같은 사진입니다. 사진기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찍으면 듬성듬성이 보이는데 내려가서 이렇게 찍으면 머리들이 쭉 보이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그 홈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다른 겁니다. 같은 사진이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정말 똑같은 사진과 똑같은 뉴스를 써도 뉴스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국민의힘 한 의원이 너무 힘들었고 하고 있어요. 그 앞에다가 야당 단독 의결 법안을 쫙 소개하면 이렇게 자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당이 저렇게 막 단독으로 막 기습 통과를 시키고 번개처럼 법안들을 갖다 밀어붙이니까 아유 여당 의원들도 먹고 살기 힘들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대한민국 그 앞에 졸고 있는 국회의원 사진 나오기 전 뉴스에다가 대한민국 수출 엉망이야 뭐 세계 무슨 순위에서 뚝 떨어져 하고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저것이 지금 이럴 때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와 사진이 대열에 따라서 패키징 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날에 많이 써먹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다 읽어내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죠. 네. 각하의 미션,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가 이제 펼쳐지는 건데 이런 걸 이제 개인의 뉴스화와 뉴스의 개인화라고 하는 겁니다. 뉴스의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저 뉴스 때문에 나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파리 올림픽이 열린다.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거와 대한민국 국민이 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하는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파리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리면 제일 잘 되는 거는 맥주집하고 치킨집입니다. 밤새 응원하면서 뜯어야 돼요. 문제는 파리 올림픽은 여기에 관련이 있냐 없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기, 축구, 배구, 농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 없거든요. 여자 핸드볼만 하나 있어요. 누가 여자 핸드볼 응원하려고 치킨을 싸놓고 콜라를 갖다 놓고 안 그러거든요. 여자 핸드볼 비기 종목이죠. 그러니까 벌써 치킨집하고 맥주집들이 경기 조정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물건을 얼마를 쌓아놔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은 아마도 매출 장으로는 보통 때의 월드컵, 올림픽보다 웨블레이드 축구라든가 이런 예상들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스턴 올림픽 하는데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결승선 근처에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다. 이렇게 하면 미국 거지 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를 찾아내야 되고 한국 선수 중에서 경상남도 출신 또는 마산 출신, 창원 출신이 몇 명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그 올림픽 동호회에 마라톤 동호회에 연락해서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라는 인간하고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써주는 게 뉴스의 개인화입니다. 되게 중요한 작업이죠. 근데 그런 건 없고 개인의 뉴스화만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을 추켜 세우는 뉴스, 씹는 뉴스만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의 꼭 가슴 들게 맞나요? 뭐 이런 거라든가 키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장 뉴스, 그다음에 뭐 복근 탄탄한 뭐 뱃살이 하나도 없는 쫙 빠진 젊은 20대 같은 몸매에 뭐 등등등 이런 기사만 계속 나가는 거죠. 이제 지금도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겪어보셨죠?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 고건 씨가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안 보였어요. 국민 지지율이 60%일 거예요. 고건 씨 말고는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안 됐어요. 두 번째, 이낙연 총리 40몇 %, 50%라고. 이낙연 씨는 당연히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안 될 줄 알았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들을 띄워봅니다. 고건 국민들이 맨 처음에 좋아하다가 점점 떨어지는 게 보이면 바꿔치기. 반기문도 가다가 떨어지면 안철수도 안 돼. 승민 하는데 많이 안 올라와. 그러면 누구나 할까지 모르냐는 거죠. 존경하는 부산에 계신 가방민, 김무성 등등등 다 보수 언론에 하나씩 띄워봅니다. 이렇게 국민들 반응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나올 겁니다. 이제 슬슬 당 대표가 정해지면 자 이제 다음은 누구를 내보내는 게 좋을까가 하나씩 둘씩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간보는 작업.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가짜뉴스입니다. 그냥 죄수 사진에다가 얼굴 띄어다 붙인 겁니다. 예전에는 가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그 목하고 그 붙어있는 사람은 여기만 하기면 딱 됐어요. 근데 이제는요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됩니다. 저도 YTN에서 해봤는데 그때는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고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카메라가 이때까지 찍죠.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니 할 때 그 입의 움직임이나 이 얼굴 근육의 움직임, 이 벌어지는 모양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입력을 시키는 거죠. 기본 값으로 다 입력을 시키면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2시간 분량을 입력시키면 그 다음에는 한글 파일로 집어넣으면 그 파일 글자 그대로 제 모습이 만들어서 움직입니다. 가짜 AI 앵커가 생성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보이더니 한번 교정하고 나서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2개가 떠 있는데 이거든가 모를 정도.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가짜뉴스 만들기 정말 어려워진 거예요. 아니, 쉬워진 거죠. 구분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 사람, 이 사진은 이게 마지막 사진인 것 같은데 검찰 개혁 보이시죠? 여기는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지금 셔츠를 입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바생이니까. 예, 시급 주는 대로 이쪽 거 뛰었다가 저쪽 거 뛰었다가 하는 건데 이분은 바빠요. 이분도 검찰 개혁 들고 한 번 하다가 옷은 또 이거 입고 저쪽 가서 딴 거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잘못 들고 계시면 잘 제대로 들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진을 이제 설명을 붙여야 되는데 저게 그냥 저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만나서 얼마 받고 알바하셨습니까? 지난번엔 저쪽 당, 이번에는 이쪽 당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로 취재가 돼야 되는데 아직 하다가 이거 잘려버린 예산 안에 예산 4, 5년 뒤에 제주 오니까 걱정 말라고 하셨는데 이 방송은 요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7개월 후면 온다 그랬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4, 5년 걸려서 올 거라고 후쿠시마 방뉴스에 대해서 뉴스를 바꾼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가짜. 예, 질문은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올 것 같아서 다시 오죠. 질문가 기차 시간 때문에 내일 뉴스공장 출연해야 돼서 만족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신 데 참석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차 시간이 9시 10분이 돼가지고 어제 내려오셔가지고 주무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다가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뒤풀어도 없고 사진 촬영도 없고 사진 촬영 잠깐 할까요? 잠깐만. 예. 같이 사진 촬영 하시게 마지막으로 그 추가 질문은 예. 자 사진 찍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같이 단체 사진 찍는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편하시게 찍고 싶은 분들만 이제 오셔도 됩니다. 예. 가운데로 오십시오. 가운데로. 예. 가운데로. 조금 아쉬움이 있으면 다음에 또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경남 동일보 김수환 사장님께도 오셨는데 같이 시간만 되면 같이 대담 힌트로 또 이렇게 만들까도 생각했는데 오늘 시간 여유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자, 일단 다 앉아보시죠. 버전을 알려주세요, 선생님. 원서주! 원서주! 대사오!
대한민국까지 가야 된다. 원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3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언론의 발전이 이렇게 궤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발전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언론이 생긴 거는 찌라시라고 하죠. 막 긁어가지고 뿌리는 찌라시에서 시작을 해서 관보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간지, 계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그 다음에 격월간지, 그 다음에 월간지, 그 다음에 이제 격주간, 주간, 열흘에 한 번 나오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주간, 그 다음에 일간지, 방송국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나가는데, 대한민국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게 한성 순보니까 열흘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과정을 다 건너뛰어서 한성 순보, 그것도 정부 기관지로 열흘에 한 번 나오는 게 신문의 시작이니까 앞에 거를 다 건너뛴 다음에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올해는 갔으면 좋은데 바로 식민지 언론으로 바뀝니다.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식민지 언론, 그 다음에는 미군정 언론으로 갔다가 이승만 독재시대의 언론, 박정희 또 쿠데타 정권의 언론, 이렇게 해서 쭉 그야말로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 300년, 200년에 걸쳐 형성된 민주주의와 나란히 발전을 같이 했던 언론의 모습이 아니고, 시작부터 막 건너뛰고 압축하고 거기다가 식민지로 갔다가 미군정으로 갔다가 독재로 갔다가 이러면서 정상적인 언론의 어떤 궤적을 쫓지 못했죠. 방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된 방송은 경성제국방송, 일본 총독부가 이제 하던 걸 나중에 이제 중앙방송이라고 했습니다만 KBS가 넘겨받고 거기에서 쭉 진행되다가 신문의 시대가 열린 거죠. 뭐 너무 졸릴 것 같아서 졸리시면 바로 주무시면 됩니다. 푹 자고 빨리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수모를 안 당했는데 그 제 위에 선배들은 수모를 좀 당하셨더라고요. 1971년 2년까지는 서울에서 모든 기자들의 꿈이 뭐냐 하면은 서울 명동에 있는 중부경찰서를 담당하는 거였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기자들의 꿈이 왜 중부경찰서일까? 서울 명동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가 연식이 탄로나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고고장은 다 명동에 있었습니다. 고고장 안 내려오신 젊은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고고장은 다 명동, 사롱도 명동, 호텔도 명동, 백화점도 명동. 그러니까 명동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때는 강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강남이라는 게 이제 영동대교가 생기면서인데, 왜 영동대교냐 하면은 강남이라는 걸 이름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영등포의 동쪽에 있다 그래갖고 영동대교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죠. 그러니까 중부경찰서라고 하는 곳은 왜 좋으냐면,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놀이 문명이 다 거기에 있고, 고급스러운 문명이 다 거기에 있고, 극장도 다 거기에 있고, 병원마저도 백병원 다 있고. 그런데 살인사건, 강도사건은 또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시내 한복판인데 강도 살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봤자 술 먹고 조금 시끄럽게 구는 친구들 정도. 그러니까 중부경찰서의 취재를 담당하면 세상이 너무 평화로운데 먹는 거는 엄청나게 먹어 제낀 거죠. 백화점에서 뇌물 들어와, 호텔에서 뇌물 들어와.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누가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조금 넘어져 갖고 다쳤다. 이런 거 기사 한 줄 나가면 매출이 쭉 떨어지니까, 그런 화재가 잠깐 연기만 좀 피어오르다가 꺼졌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안 나가게 하려니까 막 경찰서에 매일 와서 뇌물을 먹이고, 그 주변에 있는 고고장, 영화관, 호텔, 병원, 백화점들이 늘 줄을 서서 먹을 걸 사줍니다. 그래서 기자가 한 사람 세상을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동료 기자가 조사를 써갖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데, 거기에 한 대목이 들어가죠. 유명한 대목입니다. 불쌍한 내 친구 아무개, 그 좋다는 중부경찰서도 못 가보고, 뭐 이런. 그래서 그 중부경찰서를 KBS 기자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부경찰서 기자실에서 갑자기
방송 기자가 어떻게 여길 들어오려고 하느냐? 방송사에 기자라는 게 있냐? 방송사에는 아나운서 있는 거 아니냐? 방송사 기자는 인정을 못 받던 시절입니다. 네, 그게 1971년까지. 아마 1971년도에 한국기자협회에 처음으로 방송사 기자가 가입을 하던 쯤이니까요. 제 선배들은 그나마도 더 해가지고 쑥 방송사 기자도 겨우 들어가게 됐다고 생각하고 쑥 들어갔더니 갑자기 탁 나오면서 어디 기자냐? CBS 방송 기자다. 영락교회는 요 옆이다. 여기는 중부경찰서고 영락교회를 취재한 모양인데 영락교회는 요 옆이고 카톨릭을 취재하려면 명동성당은 저 옆이고 잘못 온 것 같다.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모를 당하고 저 같은 경우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CBS는 뉴스 금지, 모든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은 CBS와 인터뷰하지 마실 것 등등등 이 언론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좋다는 중부경찰서를 진짜 갔습니다. 딱 갔더니 CBS 기자냐?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기자실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밖에 기자실을 서빙하는 아가씨가 앉아 있을까 저 밖에. 그 아가씨 옆에 의자를 놔줄 테니까 거기 앉아 있어. 기자실에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해갖고 한 2개월 정도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나이도 좀 어렸으니까 저 문을 뺑 열고 연합의 심선배 저 짜장면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들어갈까요? 그러면 거기다 놔두셔. 내가 나가서 갖고 올 테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기자실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5달 지나니까 오늘 문을 열고 나오더니 변형 내일부터는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자 생활이 이제 지나갔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그 발전 과정이 얼마나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꼬이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은 그 뿌리부터 심상치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오늘의 시국과 관련이 있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1987년에 끝나면서 노태우 정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50mm 청문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텔레비전 최고 시청률이 무려 81%가 나왔대요. 엄청난 거죠. 50mm가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막 비리들이 밝혀지는데, 결국은 50mm 청문회에서 밝혀진 비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냐 하면 검찰로 가지고 와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두환의 비리라는 것은 캐오다 보면 결국 박정희 정권 때의 비리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하다 보면 결국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비리들을 전부 다 모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50비리 수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벌들이 검찰에 다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이 전부 다 장관급, 차관급들이 가서 좀 조사를 받다.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사 간부들까지도 다 끌려가고, 정치인 끌려가고, 다 끌려가다 보니까 검찰청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 지도층들의 비리가 카드로 쫙 꽂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싸울 때 공격하는 게 유리하냐, 수비하는 게 유리하냐, 전쟁에서. 여러분 대개는 수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호를 파고 푹 파묻혀 있어갖고 오는 사람을 쏘면 되니까. 공격이 더 어렵죠. 피해가 많습니다. 근데 공격하는 사람한테 세 가지 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언제 할 거냐를 공격하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수비하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어디를 공격할 건가도,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 거냐도 이 사람은. 근데 검찰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언제쯤 할까? 어느 놈을 칠까? 어떤 걸로 꺼내칠까? 이런 걸 검찰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97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모든 비리 자료는 검찰 캐비넷에 다 들어있는데 뭘 뽑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대장동이 나왔다가, 대장동이 뭐 하다 잘 안 나오면 백운동이 또 나왔다가, 하다 안 되면 그 뭐 부인이 카드를 갖다가 썼다는데 그 카드가 나왔다가, 카드는 뽑을 카드는 많아요. 뭘 뽑을 거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대개는 힘이 센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한테 주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판매 부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뭐 넙죽넙죽 받아 쓰고 공격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여론을 봅니다. 아, 요 카드가 먹히겠네. 요 카드를 일단 한 두어 달 끌고 가다가 그 다음에는 요 카드로 한 두어 달 끌고 가고 다시 요 카드로 한 두어 달 끌고 가면 대통령 선거로 가는구만. 뭐 이런 이제 작전을 시간 스케줄을 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중앙 동아 또는 뭐 종편들한테 슬슬 뿌려주면 잘 써준다는 거죠. 또 그렇게 큰 언론사가 쓰면은 나머지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실의 기본값이 그런 거죠. 큰 언론사가 썼으니까 그래도 뭔가 믿을만 하겠지. 이게 기본값이 높은 거죠. 언론사가 쓰면 일단 기본값이 높은데 큰 언론사가 쓰면 더 높아요. 예전에 다 그런 말로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까? 신문에 난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그럼 뭐 그래. 지금 같으면 신문에 난 거야. 그 새끼들이 또 썼어. 이렇게. 지금은 반응이 다릅니다만 예전에는 신문에 났대 그러면 다 오케이죠. 더군다나 KBS 또는 뭐 조선일보에 그렇게 났대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이 진실의 기본값 자체가 허황되게 높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조중동 있으면은 다른 언론들은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언론사가 몇 개냐? 잘 모르겠네요. 언론사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우리 언론사 쓴 기사가 이거에 하고 보낼 수 있는 언론사가 그때 심사에 따라서 이제 낙오가 있기 때문에 달라집니다만 한 70개에서 90개 정도. 70개에서 90개 정도. 검색을 해서 언론사 이름을 치고 검색을 하면 그 언론사의 뉴스가 뜨지는 않지만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면 나오긴 하는 것이 그것도 한 100몇십 개 정도. 그 다음에 실제로 네이버 포털에서 잘 검색이 안 되지만 사람들한테 정보를 던져줄 수 있는 언론사까지 다 합치면은 종이와 인터넷 다 합치면은 대개 한 6,000에서 6,500개 정도 됩니다. 지역에 있는 언론사, 지역의 신문사, 그다음에 뭐 농민신문, 전자신문, 뭐 축산신문 이런 거 다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론사들은 정치 뉴스가 필요하면은 큰 언론사 거를 베끼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 베낍니다. 자, 방법을 또 바꿉니다. 조선, 중앙, 동아 위주로 계속 주면은 세계일보하고 문화일보, 서울신문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죠. 어려운 녀석들 말이야. 우리한테는 안 주고 맨날 특정을 놓치고 남의 특정 뺏겼어야 되니까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죠. 그러다가 어떤 거는 작은 신문한테 줍니다. 네. 여러분들 애들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틀 굶다가 애들한테 먹을 거 주면 엄청나게 먹죠. 특정거리를 안 주고 조중동한테만 주다가 갑자기 세계일보한테 주거나 국민일보, 문화일보한테 주면 미친 듯이 받아가지고 이만하게 씁니다. 사실 요만하게 써도 되는 건데 이만하게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몇 달 만에 오는 먹잇감인데 이거 그냥 넘기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절을 하는 거죠. 영향력 있는데 주다가 저쪽이 너무 굶어갖고 이만큼 튀어나오면은 갑자기 슬쩍 빼주면은 기대했던 효과보다 더 크죠. 이만하게 쓰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 어떤 걸로 어떤 식으로 공격할까를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부르는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까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기자의 꽃 하면은 사건부 기자였습니다. 사회 사건부 기자. 왜냐하면 불이 났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몇 명 죽었다, 몇 명이 숨졌다, 몇 명이 어느 병원으로 갔다 등등등 이런 거를 다른 언론사보다 먼저 보도하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왜 도움이 됐냐면 불이 크게 났거나 시청 앞에서 자동차가 들이받아서 사람들이 우르르 죽었다. 어떤 신문은 9명 숨져, 어떤 신문은 여기에 11명 숨져, 어떤 신문은 15명 숨져. 이렇게 신문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어떤 걸 사무시겠습니까? 15가지 센 것이 최근까지 제대로 취재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가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신문은 전부 다 길에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6시쯤 되면은 길바닥에 쫙 이제 신문이 놓이기 시작하는데 뛰어가서 이제 그때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신문부터 사보는데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화끈한 제목이 뽑힌 거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제일 업데이트된 제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불난거나 사고 난 것 또는 짜릿짜릿한 사건들을 누가 더 확실하게 뽑느냐라고 하는 걸 경쟁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건 기자들이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신문사의 위세라든가 신문사의 가판 부스를 누리고 신문사 거리에서 파는 부스가 많은 신문이 또 신뢰도에서 인정을 받고 구독자도 늘어납니다. 그랬는데 이게 검찰로 넘어가면서 기자의 꽃은 그때부터 법조 기자가 된 겁니다. 법조 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이 틀이 딱 잡히고 그 검찰공화국과 함께 법조 기자단이 딱 틀이 잡힙니다. 웃기는 얘기를 하자면 우리 검사님들이 어떤 분이신가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그냥 감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검사가 됐어요. 이분이 기자예요. 만났어요. 제가 맨 처음에 만난 검사가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방으로 건너가면 황교안 검사가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머리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다 눈치챈 거죠. 내가 부장 기자가 되면 저 검사는 뭐가 됐을까요? 검사장이 됐을 거예요. 내가 국장이 되면 저 검사장은 검찰총장쯤 됐죠. 내가 그보다 더 올라갈 때쯤 되면 저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되든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어갖고 당대표가 되든지 어쩌면 지금처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돼갖고 그 검사가 실패하면 어디로 가느냐. 대형 로펌의 변호사님이 되시든지 삼성의 고문 변호사가 되시든지 결국 한 번 검사는 대한민국의 지배 세력에서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다들 그걸 눈치채고 검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검사는 영원한 지배 세력이니까 이 검사하고 친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어떤 도움을 받더라도 받게 되니까 그때 다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이 본능적으로 안 사람들이 1980년대 후반부에 시작한 기자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제가 83년 입사인데 지금 KBS MBC 사장이 한 92년, 93년 입사자들이니까 그 검사들하고 지내는 게 최고의 자기의 출세의 길이다라는 걸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 지금의 사장, 상무, 전무들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언론사는 검찰 기자들이 나쁜 게 아니라 검찰 기자 출신의 경영진들부터가 머릿속이 그렇게 빡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대충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을 보낼 때도 검사들이 이러니까 잘 지내야 된다. 그 다음에 회사가 뭐 잘못해갖고 검사한테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정보 챙기고 등등등. 옛날 같으면 이게 좀 덜했는데 요즘에 회사 신문사 사장님이나 사주들은 전부 다 또 건설사 사장님들이시니까 걸릴 게 많아요. 검찰 기자들한테 늘 당부하는 게 몇 가지 있죠. 첫째, 우리 회사를 생각해서 잘 사려놔라. 너의 미래도 그 인간다라고 계속 나란히 간다. 잘해라. 그 다음 세 번째, 혹시 재벌들이나 돈 많은 놈들의 비리 정보 같은 게 있으면 갖고 와라. 그 정도. 요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야죠. 자꾸 돌리면 안 되니까 예를 든다면 최태원 회장님이 가슴 아프게 이혼을 하셨어요. 갑자기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재판이 이제 벌어졌으니까 그 재판까지도 어쩔 수 없다. 몇백억을 뭐 물어줘야 된다. 몇 조를 물어줘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위자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위자료도 끝났어요. 위자료 끝났으면 진짜 그만이지. 갑자기 최태원 회장과 아들의 뭐 사진. 최태원 회장 그 부인은 또 그 전에 누구를 사귀었었나. 최태원 부장 등 뒤에 여인의 실체. 계속 기사가 나와요. 그 다음날 신문을 탁 펼쳐들면 SK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큰 광고. 네. 그 다음에 이쪽 하면 또 큰 광고. 왜냐하면 요새 재벌 회사의 홍보 담당자들은 그래도 배짱이 좀 늘어가지고 하도 당하다 보니까 쓰려면 써. 그런다고 뭐 우리 회사 주가가 떨어질까봐 이렇게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 총수님을 건드리는 거는 막아야 돼요. 이건 자기 일이잖아요. 회사에 대해서 막 언론이 별로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아무개 회사 뭐 실적이 요새 별로 안 좋아 막 써봤자 그래봤자 뭐 주가 크게 안 움직이고 우리 회사 실적이 뚝 떨어질 리도 없고 그 기사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우리 회장님의 등 뒤의 여인 그리고 거기서 난 아이는 또 어디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별로 뭔가를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게 광고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보를 알아야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괜히 전화 걸어가지고 그 등 뒤에 여인의 품에 안긴 아이 사진이 어서 들어왔던데 뭐 어쩌고 하면은 기사를 쓸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돈값 뛰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만 그 메커니즘 속에서 검찰 기관들이 챙겨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기자 같은 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모든 정보와 자기가 겪었던 대법관, 검사, 변호사, 재벌기업을 묶어가지고 대장동도 할 수 있고 한 인맥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와 기자 사이가 공고해지면서 나름대로의 카르텔 같은 게 형성되는데 검찰 기자 몇 놈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고 그게 언론이 그렇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또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 기자로서 언론사 내부에서 출세를 하려면 겪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사건 반장. 이건 경찰을 얘기하는 거죠. 경찰 사건 반장. 국회 취재 반장. 야당 팀장, 여당 팀장. 그 다음에 약간 급이 떨어지지만 대통령실 담당 기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실 담당 기자는. 국회 반장이 더 배운 것 같습니다. 국회 반장을 해야만 또 대통령실을 가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조팀장, 검찰 담당. 요것 중에 하나를 해야 출세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것 중에 하나를 해야. 이걸 못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를 취재해야 검사한테 맨날 불려오는 재벌하고 정치인들의 문제를 알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정치부로 다시 옮겨가서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고 다시 거기서 돌아와서 검찰에서 또 그 정치권에서 겪었던 걸 가지고 검사들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기자가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언론사의 핵심 인물들은 다 검찰 출신들이 많은 거죠. 아니면 검찰을 안 거치고 정치부 가는 경우가 서울에서는 별로 없습니다만 어차피 검찰이든 정치부 둘 중에 하나는 계속 가거나 두 개가 엮여 있거나 한 거죠. 그래서 뭐 검사 출신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쭉 가고 정치부 기자는 쭉 가고 경제부 기자는 쭉 가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걸 갖다 같이 이렇게 쫙 맞춰가지고 뜨개질을 해야 멋진 기자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검찰 기자는 결국 정치부, 경제부 이 산을 빙빙 돌면서 같이 커나가는 거지 검찰 기자로서 쭉 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검찰 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그래도 좀 애들이 좀 똑똑한 애들이 모였는데 잘 좀 하지 라고 하는데 이 언론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73년도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기자질을 못하겠다. 기자 노릇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 라고 머리띠를 맸습니다. 우리도 자유언론, 민주언론을 향해서 뛰어가겠다 라고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머리띠를 메고 1973년에 저항을 시작했는데 바로 조선일보 사주께서 나서셔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잘라내겠습니다. 하고서 다 잘렸습니다. 1974년 동아일보에서 머리띠를 맸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머리띠를 맸습니다. 언론사 편집국에 왜 자꾸 정보기관과 형사들이 들어가느냐 들어오지 마라. 그 다음에 윗사람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자꾸 기사의 방향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쭉 요구사항을 써붙이고 자유언론 실천선언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기자협회에서 얼쏘 나섰고 기자협회가 얼쏘 나섰으니까 당연히 CBS든 뭐 무슨 신문이든 간에 기자들이 기업회에서 넘어갔죠. 근데 이제 동아일보가 잘못한 거죠.
조선일보 사장처럼 걱정 마시오, 제가 바로 잘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걸 어쩌나, 우리 애들도 보호를 해야 되겠고 정부의 탄압도 막아야 되겠고 중간에서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아자동차를 향해 뭔가가 갔습니다. 동아일보가 그때는 최고의 신문이자 야당 신문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저 밑에고 동아가 있고 이 밑에 조선일보가 있고 또 요 위에 한국일보가 있고 중앙일보는 또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한국이 상당히 좋은 신문으로 그래도 인정을 받을 때고 동아일보가 그 위에 있었고 조선이 한국을 이렇게 쌈짓질하면서 올라가고 있었고, 그랬더니 갑자기 기아자동차가 동아일보에 광고를 하려면 아주 오래전에 사정 해가지고 동아일보 광고를 예약할 수 있는데 동아일보 광고 따내기가 쉬운 게 아닌데 갑자기 기아자동차가 동아일보에 내기로 한 광고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는데 동아일보 광고를 뺀 거죠. 동아일보가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랄 겨를도 없이 뒤에 오는 것들이 계속 취소. 모든 기업들이 동아일보 광고를 다 취소합니다. 광고단이 허옇게 백지로 계속 나가다가 동아일보가 우리 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알리기 시작하니까 시민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돈을 내기 시작한 거죠. 5,000원, 500원, 250원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낸 사람들의 그 액수의 크기에 따라 어떤 분은 크게 이름을 써드리고 어떤 분은 좀 짧게 이름을 써드리고 시민 아무개님 하고 광고를 동아일보 광고를 메꾸고 있었는데 시민 어디에 사시는 아무개님 하니까 경찰이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동아일보한테 돈을 냈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떤 기업 같으면 돈을 갖다 몇천 원 내는 김에 자기네 기업 이름도 좀 이렇게 좀 신문에 나가고 모든 사람이 동아일보 오늘 누가 광고를 냈는가 보려고 다 그걸 제일 열심히 읽으니까 광고일 것 같아 크니까 기업체 이름을 조금 냈는데 바로 연락이 와서 선생님 하면서 주소를 보고서 대충 특정할 수 있는 또 시민한테도 압력이 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김 땡땡씨, 이 땡땡씨, 근황 아들 이름만 쓰고 집 나간 아들 이름 쓰고 아들 쓰고 아빠가 용서한다 돌아와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예. 왜냐하면 다들 보니까 누구야 돌아와라 아빠가 용서한다 이런 광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를 갖다 몇 달간 버텼습니다. 그래도 못 견디고 결국 동아일보가 항복을 하죠. 그러면서 기자들을 다 잘라냅니다. 그때가 아마 한 30명인가 꽤 많습니다. 그렇게 조선일보 잘리고 동아일보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총 맞아 숨지고 전두환으로 넘어갈 때 전두환 쪽에서 연락이 오죠. 그동안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여기 있는 모모씨 같은 말을 안 듣는 기자들 명단을 쭉 해서 이 사람들은 좀 회사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연락이 오죠. 그래서 미리 잘린 기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나 했더니 다시 2차 연락이 또 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잘라야 되겠는데 3분의 1 정도 잘라야겠는데 명단을 보낼 테니까 이 명단을 포함시켜서 3분의 1 정도 이런 식으로 또 연락이 오고 또 한 번 연락이 더 옵니다. 3차까지 옵니다. 그래서 기록이 확실치 않은데 그렇게 해서 잘려나간 기자가 1,000명 정도 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아니다 1,200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번 세미나 때는 2,000 가까이 될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앙에 있는 언론사는 다른 사람들의 숫자가 명확하게 회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지역에서 잘려나간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 방송도 KBS, MBC 이런 게 있었지만 전일방송 뭐 이름도 모르는 조그마한 방송사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데서 잘린 사람들은 도대체 몇 명이 잘렸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때는 언론사를 탄압하는 방법이 참 단순무식했습니다. 검은 지프차에 태워갖고 그냥 가서 남산에서 때린 다음에 아까짓기 발라주고 집에 보내준다. 너무나 쉬웠어요. 무슨 얘기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청와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나쁜 자식아 너 하나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욕을 막 했다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계신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 검은 지프차가 샥 와서 그냥 달랑 들어가지고 나무 두들겨 팬 다음에 며칠을 때렸는데
수사관이 때리다가 자기도 심심하고 힘드니까 얌마 그래 그 하나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가 누구야 얌마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끙끙대면서 하는 말이 김일성이요. 자기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북쪽을 향해 사태질 했다는 거죠. 일석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사관이 진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택시 주면서 지나갔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탁 돌았더니 근데 아저씨는 누군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런 농담이 있었다는 거죠. 아저씨 근데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러던 시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고 자르고 싶으면 야 저 몇십 명 다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시절. 근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는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허문도 씨를 비롯해서 언론사의 간부들이 신군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파견을 내지는 영입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더 똑똑했던 거죠. 히틀러의 괴벨스 흉내든지 좀 내내라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언제 일일이 다 불러다 때립니까? 언론사 숫자를 줄이고 기자 숫자를 줄이면 관리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언론사 숫자가 갑자기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이 있었습니다. 국제신문은 엄청나게 큰데 야당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아일보 아니면 국제신문입니다. 저도 선배들 심부름으로 서울역에 국제신문사로 뛰어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차에다 실어가지고 서울로 보내거든요. 부산에서. 부산에서 온 친구를 서울역에서 팝니다. 그때 하라면 몇 부 살 수 있거든요. 부산일보는 작고 국제신문은 큰데 광역자치단체마다 딱 신문사를 하나씩만 남겨놓고 다 없애요. 뭘 없애겠습니까? 당연히 국제신문을 없애죠. 국제신문 망했던 거 아닙니까? 없어졌다가 요새 살아난 건데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한 4-5개 있던 뭐 충청북도에서는 충청일보 하나 이런 식으로, 광주 전남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씩 남겨놓고 다 없어졌습니다. 방송사도 피해가 없어요. 동아일보가 무슨 신문이나 하지 방송을 갖고 있어. TBS라고 하는 동아라디오 필 뺏어갖고 KBS2 라디오, KBS 2라디오로 넘긴다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 TBC라고 하는 텔레비전 방송사가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있어요. 갖고 하고 KBS 다시 ETV 이렇게 다 뺐었던 거죠. 다만 이제 CBS 같은 경우는 뺏으려니까 교회 거라 교회하고의 관계가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만 싹 뺐고 광고 싹 뺐고 뉴스와 광고를 못하게 한 다음에 알아서 해 찬송가만 틀든지 그리고 찬송가만 틀면서 한 7년을 버텼던 거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니까 기자 숫자가 또 줄어들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도대체 그때 기자가 몇 명이 잘렸는지를 숫자를 세기가 어려운 거예요. 언론사가 사라지면서 사라진 기자들까지 포함하려니까. 그래서 1000에서부터 2000까지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론 정말 나쁜 짓 한 기자들도 섞여는 있었겠죠.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기사 많이 쓴 기자들이 남기도 했지만 결국 대충 보면 그래도 저항정신이 있고 기사를 잘 쓰던 기자들 순서대로 잘려나간 셈이 됐습니다. 결국은 대세를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언론사의 나름대로 어떤 제대로 된 언론으로서의 능력 가치가 뚝 떨어졌는데, 이게 그 다음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있어야 일과 끝나면 막걸리 집에 들어가서 막걸리 같이 마시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가르치고, 또는 기사를 써갖고 막 문제가 되면 무슨 기사를 어떻게 썼길래 그러냐, 네가 이런 걸 실수했구나, 또는 야 이런 건 네가 잘했어, 부장이 뭐라 그러면 들이받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다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기자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을 그 타이밍도 놓치게 되는 거죠. 저만 해도 승질이 좀 더럽긴 했죠. 지금은 척척하지만 부장이 잘못했어요. 제가 잘한 거죠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한 번은 민주화 운동을 막 저주를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전두환의 다음을 이어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호용. 네.
번째 노태우는 그때 완전 그때도 불태우여갖고 될까 말까. 그 다음에 군인들이 계속 나오다가 군인 말고 할 때 김윤환이라고 네. 뭐죠? 호가 네, 허주 김 선생이 계셨습니다. 그 허주 김 선생이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막 저주를 한 거예요. 막 열이 받았어요. 거기 모였던 기자 세미나인데 기자 간부들하고 현 기자들하고 섞여 있는데 우리 못 참겠습니다. 성명서도 내겠습니다. 성명서를 기자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간부들도 그 자리에서는 떨떠름하니까 그렇게 하든지라고 하니까 이걸 기사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사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큰일 난다, 너 다친다 막 그랬는데 기사를 또 썼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방송사는 라디오 방송이니까 저희가 두 번째나 세 번째 뉴스에 낼 거고 신문사는 3단이나 2단으로 꼭 낼 거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몇몇 언론사들 간부들한테 막 대려가지고 간부들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쓰고 집에 와서 편히 좀 쉬는데 갑자기 전화가 김정한 기자 잘 그놈의 또 고리범 선배가 전화를 했어. 그때 집으로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자냐? 자지. 잘 때가 아니야. 왜요? 그러니까 너 어제 기사 써서 냈지 그거. 잘 냈죠. 멋있게 썼습니다. 뒷골이 좀 쎄한데 오늘 뉴스에 나갈까? 제가 두 번째로 듣는 것까지 확인했다니까요. 지금 몇 시냐? 4시 반쯤 된 것 같습니다. 한 5시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봐. 택시 타고. 아무래도 좀 이상해. 갔더니 기사가 없더라. 부장이 어쩐지 그래 아유 수고했어 집에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에 갔더니 글쎄 남아가지고 싹 빼서 버려버린 거죠. 그래갖고 다시 또 선배 집으로 없습니다. 예감이 맞았습니다. 다시 쓸 수 있겠냐? 그럼요. 성명서도 제가 초안자 본 건데 다 외웁니다. 다시 써. 두 번째로 다시 집어넣고 튀어. 지금 생각하면 참 나쁜 짓이에요. 다치는 건 제가 다치고 자기는 전화로 튀어. 그래갖고 기사를 쓰고 또 마침 아나운서가 또 용감한 여자 아나운서, 동기 여자 아나운서여갖고 자기도 다칠 게 뻔한데 들어가서 읽더라고. 제가 바꿔치기 하는 걸 보고 그대로 갖고 들어가서 그대로 읽더라고. 그리고 튀었죠. 튀었는데 갈 데가 없어갖고 선배네 집에 전화 왔더니 나도 나가니까 이따 뭐 종로상가에서 만나자. 그 단성사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종로상가 단성사에 가서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영화를 한 편 때리고 설렁탕을 또 하나 먹고 그래도 시간이 안 가요. 갈 데가 없어. 회사로 들어갔죠. 사장실로. 우리가 야단칠 계제가 아니고 사장실에 가서 야단을 먹고 나와. 사장실에 가서 또 야단을 먹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이놈의 부장이 큰 볼일 보러 화장실 들어가길래 바가지에다 물 퍼가지고 들어가서 그랬더니 또 앉아갖고 볼일 보시면서 욕은 또 하더라고. 너지 이 새끼야 막 하면서 막. 그걸 선배들이 가르쳤으니까 하지 선배들이 안 하는데 제가 하겠습니까? 네? 쫄변이. 그런 교육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왕창 잘려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꺾여 나가기 시작하는데 또 하나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기사는 대통령이나 정부를 욕하다가 잘린 적은 있어도 회사에 돈이 모자라서 잘린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비정규직들이 먼저 잘리고 맨 위에가 기자지 기자가 푹푹 잘려나간 적은 없었는데 IMF 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담당자였는데 사장이 어느 날 왜 지금 550명인데 350명으로 줄여야 되거든. 일단 100명 잘릴 사람 명단을 적어와봐. 제가 기조실 차장이었는데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내가 어떻게 잘합니까? 잘릴 사람. 너는 노조위원장을 3번이나 했잖아.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숟가락수도 다 알 텐데. 그래갖고 이제 인사 기록을 다 짊어지고 회사에서 못하잖아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집에 가서
거실에다 쫙 깔아놓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술 파트만 해도 전기를 잘 다루는 사람, 전자를 전공한 사람, 기계를 다루는 사람 그 각각의 분야별로 50대 1명, 40대 2명, 30대 3명, 20대 2명 이런 식으로 남겨놔야 이어질 거 아니에요. 어떤 흐름이. 그렇게 다 짜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위가 있는 사람, 뭐 사상이 좀 불온한 사람 뭐 이런 것들 좀 집어넣어 정리를 하고 눈이 빨개 잡고 며칠 뒤에 갖다 냈더니 보더니 픽 던지더라고. 내가 무슨 일을 시켰는지도 모르냐? 그러더니 픽 던지더라고. 아니 열심히 해오라고 열심히 해왔는데 했더니 야 임마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부터 그냥 잘라야지 돈을 아낄 수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골고루 짜오면은 너 어떡할 말이야. 마치 그 기억나시나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병헌이 자기 밑에 통역관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죽여버릴까 막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갖고 사실은 그 짤을 100명의 명단 밑에다가 제 사표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안 잘리면 웃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냈는데 휙 던져버리더니 그냥 쭉 내가 얘기한 건 무조건 다 자르는데 많이 받는 사람부터 다만 살려놓을 사람이 제일 아까운 사람이 누구냐만 갖고 라는 얘기지 막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 지하도에서 김 기자 하고 부르면 신문지를 덮고 자고 있던 노숙자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기자들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그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언론사들이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언론사라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기자라고 해서 안 잘린다는 보장이 없어진 세상이 된 거죠. 눈이 그냥 시뻘게 져갖고 그다음부터는 살아남는 방식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만 매달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더 어려워져가지고 하나씩 둘씩 건설사라든가 이런 건설 자본으로 이제 언론사가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일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08년, 2009년에 세계 금융위기 또 한 번 겪고 이런 식으로 겪고 하다 보니까 언론사가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또 이게 중간에 한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방송사도 허가를 받아주고 신문사도 막 허가를 등록되니까 막 오케이 하는 바람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겁니다. SBS라는 커다란 방송사가 생기면서 광고를 쭉 빨아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또 나중에는 종편까지 우르르 생기면서 또 광고를 쭉 빨아들이니까 신문들이 막 미치는 거죠. 그래서 벌어진 일이 중앙일보 신문 판매 지국하고 동아일보 신문, 조선일보가 동아일보 헷갈리네. 하나는 중앙은 분명하고 또 다른 신문사 판매 지국 총무하고 싸우다가 신문을 찔러갖고 살인 사건까지 나와요. 그렇게 경쟁이 치열했던 겁니다. 신문 파는 사람끼리 서로 칼로 찔러야 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죠. 그러자 이제 득을 본 데는 중앙일보죠. 왜냐하면 웃기는 얘기지만 신문이 옛날에는 24면, 36면 많이 내면 특별히 많이 낸다. 이제 그랬는데 중앙일보가 삼성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독립이 됐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삼성을 버렸죠. 신문을 갖다 들리는 거예요. 36부를 매일 발행하다가 48년을 갖다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신문이 무게가 달라진 거예요. 2배가 됐지 않습니까? 줄도들 말해갖고 이제 신문 파는 배달하는 소년들이 신문이요? 신문이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때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구냐? 파스 회사 사장. 신문 돌리는 애들이 다 파스를 붙이느라고 매일 하도 무거워 신문이. 거기다가 안에 비닐 빡빡한 종이로 광고지 들어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파스를 갈아 붙이려고 신신 파스 같이 돈 벌다는 뭐 우스갯소리. 그러자 한국인은 못 견디죠.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시탄으로 계속 따라 붙어야 되는데 36년도 벅찬데 48년 못 찍어내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윤전기의 성능도 달라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뒤처지는 신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중앙일보가 치고 나가고 동아일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정권한테 잘못 보여서 쭉 미끄러내주고 전두환때도 그걸 해를 못했죠. 더군다나 동아일보는 지역차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호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고 조선일보가 치고 올라왔는데 중앙일보도 돈으로 치고 올라와서 조선과 중앙이 1등, 2등을 다투고 3등, 4등이 저 밑에서 한국일보, 동아일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이제 그 와중에 한겨레도 치고 올라오고 했던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 이것들이 이제 막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언론사를 꽉 채우고 있다는 거죠. 상위권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의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졌는지 다들 언론사로 들어오려고 애쓰다 보니까 본인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나는 한겨레 기자가 되고 말겠어. 나는 동아일보 기자가 되고 말겠어. 이렇게 하고 시험 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막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냐면 언론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막 여기저기 시험 보다가 합격하는 대로 들어와 버리는 기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현상은 PD건 아나운서건 기자가 상관없어. 언론사로 들어가면 돼 하면서 아나운서 시험도 봤다, PD 시험도 봤다, 기자 시험도 봤다 막 돌다가 걸리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벌어진 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기자를 뽑아서 옛날처럼 1년 또는 3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켜갖고 괜찮은 기자를 만들어낼 시간이 없어요. 당장 일감은 늘어나는데 일선은 줄고 있는데 일감이 얼마나 늘었냐면 갑자기 신문 기자는 기사만 쓰면 됐는데 인터넷판 신문이 시작됐으니까 인터넷 기사 따로 써야 돼요. 인터넷 기사 따로 써야 되죠. 또 거기다가 동영상 또 그다음에 인터넷 TV 한다 그러니까 거기 또 기사나 거기 또 출연할 거 또 작성해야죠. 사진도 가서 찍고 오라 그러죠. 스마트폰이 있다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업무는 늘어나는데 기자는 자꾸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사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기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결국 기자 숫자는 몇 명 안 되는데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든 뽑아 써야 되는데 뽑아가지고 언제 1년, 3년을 가르칩니까? 경력직을 뽑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 다만 몇 년이라도 있었던 사람, 1, 2년이라도 있었던 사람을 경력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력직으로 누가 오느냐? 인터넷 신문 작은 데에서도 있던 사람이 한 칸 올라오고 거기서 또 한 1, 2년 있다가 또 한 칸 올라오고 하면서 점점점 그래도 큰 언론사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한겨레 신문에서 꼭 일하고 싶어요. 경향신문에서 일하고 싶어요. 나는 오마이뉴스 체질이에요. 나는 또 조선일보 체질이에요. 이러던 사람이 그대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빙빙빙빙 돌면서 아무튼 좀 더 큰 언론사로 가려고 몸부림친 사람들 중에서 뽑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겨레의 색깔도 없어지는 거고 동아일보의 색깔, 오마이뉴스 색깔도 조금씩 옅어지면서 위기를 겪는 거죠. 그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참 이게 영업 비밀만 계속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역시 요새 보면 인사기록 카드를 쭉 보면 제가 인사위원장을 한 3년 하다 보니까 인사기록 카드를 매번 보면 새로 뽑히는 기자 PD 중에서 아나운서들은 조금 다르긴 한데 왜냐면 아나운서들은 그래도 잘생기고 예쁘고 또는 말씀이 좋고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비슷하긴 하죠. PD 기자들 중에 또 보면 역시 강남의 대치동의 땡땡고 출신들이 많아요. 점점 늘어나요. 막 늘어나요. 대땡이고 그 다음에 땡뭐 과학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 친구들은 뽑으면 본인의 죄도 아니지만 강남에서 태어나 강남에서 학교 다니고 강남에서 학원 다녔고 그래서 한동훈 선생의 뒤를 이어서 스카이도 가고 뭐 이런 그 다음에 들어와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종부세 얘기를 쓰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얘기 우리 아버지 빌딩 얘기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네 집의 재산과 부모의 경력과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자체가 질이 달라진 거죠. 옛날하고 뭔가 이게 사실은 전두환 때부터 시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 숫자는 6분의 1, 7분의 1로 줄였는데 전두환 때가 3조 호황기란 말입니다.
경제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한국에 돈이 막 쏟아날 때죠. 그러니까 광고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언론사는 6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광고를 집어넣으려고 막 미친 듯이 언론사에 아부를 해야만 되는 시기란 말이죠. 덕도 보이고 잘 살았죠, 언론사가 그때. 그래서 언론 고시라는 말이 그때 생겼습니다. 시험만 봐서 언론 고시 합격해서 언론사에 들어가면 와, MBC의 보너스가 한 1000% 가까이 갔다. 엄청난 거. 오늘 들어온 돈이 월급인가 보너스인가 헷갈릴 정도로 공급도 잘 들어오고 KBS 당연히 그랬대요. 그랬던 시절이니까 그때부터의 변화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언론은 권력이 무서워서 쩔쩔맨이라고 기사를 제대로 못 쓰던 언론이었고 전두환 정권 맨 처음에 보안사가 다스리던 1년 빼고는 언론사 숫자가 줄고 언론사에 돈이 몰려들면서 그 다음부터의 언론은 지배체제 한 부분이에요. 스스로 대한민국 주류 세력으로 쓱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지적으로 지식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적인 권력이었다면 이제는 공부로 따지나 갖고 있는 특권으로 따지나 엄연히 대한민국의 지배 세력이자 주류 세력으로 기자들이 승급한 거죠. 그래서 전두환 지배체제 한 부분처럼 존속을 한 거예요. 영업상 비밀이 자꾸 나와서 방송에 네. 고맙습니다. 노정 화이팅! 87년 11월인가 12월인 것 같아요. 경리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왜요? 공급 날 텐데 공급이나 잘 주시면 되는데 왜 공급 주기 어렵습니까? 좀 풀렸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화가 된 다음에 그냥 공급을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 기자는 갑분세가 면제인데 세금을 떼고 드렸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언론사 대접을 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몰랐습니다. 기자는 보너스 수당 같은 건 일체 세금 대상에서 제외고 본봉도 어떻게 기자가 취재비 수당 가지고 취재를 다 할 수 있겠냐. 자기 공급에서 또 빼다 썼겠지. 그래서 30%인가 얼마에 대해서는 또 공제입니다. 세금이. 근데 이 격리가 이 답답한 격리가 민주화가 됐는지도 모르고 옛날 방식대로 세금을 다 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본봉에서 30% 공제를 안 하고 세금을 지불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미 기자들이 특권을 거부하기로 결의를 한 거다. 그냥 떼는 게 맞다. 아니, 안 떼는 게 맞다. 아니, 떼는 게 맞다. 그냥 가면 된다 그러니까 가면 되는데 저는 시행령 위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처분대가 엉킨 겁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그 다음 달인가 다음 달에 그런 특권을 없앤다고 공식적으로 처리가 돼서 더 이상의 논란이 필요 없었습니다만 세상에 갑분세를 갖다 그렇게 면제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원동 기자 아파트 산을 들을 싹 밀고 준비가 다 됐으니까 기자 아파트를 여기다 지을 테니까 기자분들께서는 선착순으로 명단만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분양할지 생각을 해보시죠. 80년대 말에 아파트를 추첨을 해야 되는데 추첨 안 받고 강남에 아파트가 그냥 준비돼서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강남 일원동 기자 아파트가 그 아파트. 서울시하고 얘기가 다 돼서 부지도 확보했고 건설사들이 싸게 잘 짓기로 했고 그냥 기자분들께서는 최소한의 분양금만 내시고 순서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명단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김치찌개 끓이면서 크게 쏘셨던 해외 연수, 기자 해외 연수, 장기 연수.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상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연합뉴스 1월달 걸 보니까 지난해 장기 연수는 5명이었는데 요번에 2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야 요새 장기 연수 몇 명 보내지 하니까 이 대통령실 비서라는 친구가 10명인데요. 두 자리 수가 되겠나? 3자리로 늘려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게 장기 단기로 좀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장단기가 아니고 장기로 대충 다 떼었다 붙이면은 5명 기준에서 만약에 110명으로 되면은 3000%가 늘어나는데 예산이. 근데 그게 장기 단기가 섞이면은 한 1500에서 2000% 늘어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갖고 1500%, 2000% 늘어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깎여 나갔지.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감이 전혀 없는 거지. 그랬더니 설마 그냥 밥 먹으면서 분위기 살리려고 했던 얘기겠지 했더니 대통령이 한 얘기가 그렇게 넘어갈 리가 없죠. 바로 진흥대단 장학생 160명인가요? 네. 물론 이거 장기 단기를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기자들은 전두환 정권 때 지배세력으로 편입돼 있다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그래도 김치찌개도 먹어주고 계란말이도 모자라면 조금 더 달라고 그러면 주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 된 거죠. 이게 왜 또 웃기냐면 언론을 컨트롤할 때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을 좀 애매하니까 빼고 김대중 노무현 10년, 진보 10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10년, 대충 10년 조금만 되겠지만 다시 보수, 다시 문재인 진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나라 잃은 소름에 푹 받쳐서 울다가 또 회가 바뀌면 또 이 사람들이 또 나라 잃은 소름에 떨다가 정신이 없던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비교를 해보면 진보 정권은 언론을 이렇게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언론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론이 뭔가 좀 이렇게 너무 불안정하고 시스템이 좀 이렇게 너무 혼란스럽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개선에 들어갑니다. 언론계에 대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이 되더니 친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또 엄상심이 했는데 대통령도 재산을 공개하고 장관도 공개하고 이제 국회의원도 공개할 건데 언론사 간부들도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나중에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사 간부들도 재산 공개를 하시오. 법으로 정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아무도 안 해. 그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 CBS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연락이 왔어요. 네, CBS는 친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CBS가 먼저 한다고 확 나서면 다른 데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따라갈 거 아니겠어?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진짜 대통령하고 짜고 치는 모습을 한번 했어요. 그러다가 막 다른 데도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잡혀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의 기가 확 꺾이면서 없던 일로 김대중 대통령은 또 노벨 평화상도 타셨으니까 평화롭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은 또 느닷없이 세무조사 받아보신 지 오래됐죠? 받아보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언론사 신문사 회장도 잠깐 들어가고 하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실제로 막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크게. 언론들이 본능적으로 안 해요. 아 이게 뭔가 진보 정권 김영삼 대통령은 그래도 노태우하고 손을 잡고 해서 아닐 줄 알았는데 그 양반이 시작을 하더니 김대중 대통령은 또 뭐 IMF 때문에 정신없을 줄 알았는데 또 그래도 하고 그리고 노무현으로 넘어갔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들이 왜 슬금슬금 들어왔고 공무원들하고 결탁해갖고 정보 빼내가고 술도 마시고 rum싸움 같이 가고 그러는가 안 돼. 기자실 없애고 강당을 크게 내갖고 모든 기자가 다 와서 강당에서 똑같이 보도자료 받아가게 하고 공무원 만나서 취재하려면은 출입 기록부에다 나 누군데 몇 시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누구 만나고 나갈 때 또 기록하고 나가. 이러니까 진보 언론, 보수 언론 할 거 없이 다 들고 일어나서 언론 자유에 대못질을 하는 거 이러면서 난리가 났던 거죠. 언론이 알아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도대체 이 인간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대충 감을 잡는. 그나마도 좀 순한 문재인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더니
언론사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언론이 재판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거, 배상을 받는 건 사실인데 3년, 4년, 5년 걸려갖고 배상 받아봤자 예를 들면 50원 손해봤는데 50원 배상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적어도 5배 하려고 하다가 난리가 나니까 3배 했더니 그래도 난리가 나는 거죠. 언론사가 들고 일어나고 신문협회, 신문 편집인협회, 방송협회 다 들고 일어나고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면서 흐지부지 돼갖고 이번에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거부권인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감이 딱 잡히는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한다. 일단 A, B, C, D로 나눠가지고 A 무조건 우리 편, 조중동 몇몇 정편, 그다음에 경제신문. B 한 대 쥐어 박으면 꼼짝 못하는 놈. C 떡 하나 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D 이건 싸가지 없는 놈. 무조건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A, B, C, D는 A 통계 보셨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부에서 광고를 하는 그 언론사에 광고를 주는 액수가 제일 많이 있는 게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에요. 현상 유지한 게 그나마도 뭐 다른 언론사가 줄어든 게 MBC. 이렇게. 그다음 한 대씩 줘 박아야 돼. KBS 시청률 니들이 해 알아서 니들이 받아가. 이게 잘못하면 2천억에서 3천억 차이가 나는데 액수가. 왜냐하면 한전에 같이 전기를 바꾸면은 그나마도 한 70~80% 들어오는데 예전 같은 경우 실제로 자기네가 직접 해봤더니 용역회사를 써갖고 40에서 50밖에 안 나온다.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인터넷으로 보고 유튜브로 보는데 우리가 KBS 무조건 없는데 하면서 안 될 거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 시민들이 더 깨어있어 어른도 없던 3천원까지 차이 날 수도 있다. KBS 한번 니들이 걷었어. 이렇게 깜짝 놀라요. 뒤집어져. 연합뉴스 350억 정도, 330에서 350억 정도 정부 예산을 받았는데 휙 하고 200억이 날라갔어요. 납작 엎질 수밖에 없어요. 보다 떡 주면은 괜찮은, 떡 한 조각만 줘도 괜찮은 지역원 등등 나머지 기타 짜자자 하라 신문. 그 다음에 이제 뭐 희망을 가질 필요 없이 밟아야 되는 MBC, 경향, 오마이, 뉴스타파. 그리고 등급을 나눈 다음에 등급별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통계가 잘 돼요. 진보 언론처럼, 진보 정권처럼 싹 잡아가지고 똑바로 언론계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했다가는 난리가 나는데 나눠 가지고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등등등등을 갖다 다 동원해가지고 뒷받침을 하니까 아주 편하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MBC. MBC가 제일 문제가 되니까 뭐 계속 보셨겠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를 감독하게 돼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이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3명을 갖다 임명을 안 해. 2명이서 다 해요. 다 자기 편이죠. 2명이서 뭐든지 다 해요. 그러다가 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너 나가야겠다 네가. 나간단 말이야. 나가기 전에 큰 거를 하나 저질러 놓고 나가요. 그런 다음에 탄핵안은 이제 못 나가죠. 왜냐면 그만뒀으니까 탄핵안은 스톱이 있잖아요. 탄핵안이 들어가면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한 6개월 뒤에 새 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탄핵안이 들어가기 전에 살짝 사표를 내면 한 달밖에 안 걸려요. 한 달 있으면 새 방통위원장이 뽑히는데 새 방통위원장은 또 자기네 사람이죠. 그러니까 2명이서 다 일을 저지르다가 큰 건 하나 저지르고 하나가 그만둔 다음에 얼른 다음 사람 하나 또 안 치고 또 요거 그만두고 또 다음 사람 안 치고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이제 이준석 위원님을 갖다 우리가 위원장님을 또 뽑히라고 생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관까지 동원해서 다 되는 거죠. 또 하나 언론이 또 어려워진 이유 중에 진짜 상당히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그래도 저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아나키스트에 속하는데 아무 정당하고도 관심이 없는
저 그래도 뭐 진보 진영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수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럼 저는 짐을 뿌려야죠. 또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제 옆에 다른 보수 성향의 동료가 짐을 뿌리겠죠. 그러나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이란 말입니다. 에휴, 사장도 그렇고 다 바뀔 테니까 나는 어차피 뭐 한직으로서 끌려놨다가 다음 정권 때 돌아오지 뭐 라고 개인적인 차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을 뿌려서 한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짐을 뿌려서 보직은 한직인데 제가 진보 진영인 진보 노조 밑으로 간다. 보수 친구는 짐을 뿌려서 보수 노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복수 노조가 허용돼 갖고 KBS는 지금 노조가 4개입니다. 하나가 진보고 2개는 자기네들은 중도라고 그러는데 중도 보수고 뭐 하나는 완전 보수고. KBS 4개, MBC 2개죠. 보수 노조, 진보 노조가 있으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진보 보수의 갈등이 합법적으로 조직화됩니다. 옛날 같으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울 MBC에 제가 매주 첫 번째 수요일, 두 번째 수요일 날 뉴스 하이킥하러 갑니다. 먼저 표시 뉴스 하이킥에 출연하러 탁 가면 만한 화면이 있는데 제 얼굴이 딱 떠요. 편파 방송의 당사자. 이게 보수 노조가 운영하는 스크린이거든요. 네. 이게 들어가면 뜬다니까요. 신장식, 변상호, 그래갖고 뭐 이게 뭐라고 할까요? 방송사 안에서의 진보 보수의 편가르기 내지는 맞대결 이런 게 강해지니까 이사장이나 이사나 사장이 뭔가를 괴롭히면 옛날 같으면 막 들고 일어났는데 이제는 들고 일어난 이론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 노조가 들고 일어나면 이쪽 노조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덮어주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어렵죠. 또 하나 이번에 아직 통계 대충 나왔을 텐데 국회의원 300명을 뽑으면 언론인 출신이 대개 몇 명이냐 하면은 30명에서 35명 사이 13.2%에서 13.4% 국회의원이 300명 생각보다 많죠. 항상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오래된 친구도 있고 막 나온 친구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 친구들이 그냥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었는데 폴리널 리스트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보수당에 있는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은 보수 노조하고 연락하면서 어디 막거니 자료를 옮겨받고 어떻게 하면 좋냐 누구를 자르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이런 걸 다 논의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또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데 이게 또 민주당이 이런 거에는 또 능하지 못해요. 보수 정권이 들어선 상황에서 여당은 잘 하던데 야당은 좀 둔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애쓰고 계시는 언론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자. 그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언론사에서 뭔가 좀 들고 일어나야 가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들고 일어나는 게 잘 안 보여요. 성명서는 하나 그냥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가끔 피켓 시위 좀 한 번 하고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저쪽에서 뭔가가 있어야 도와주는데 마중물이 안 생기니까 도와주기도 난다.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쭉 흘러가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국의 마가릿 대처 수상이 썼던 방식 그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쓰다가 이제 이쪽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자들한테 고소 고발장 계속 날리기, 민사소송도 걸리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노조 간에 쌈 붙이기, 갈라치기 이런 것들.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언론사가 전혀 힘을 못 씁니다. 나름대로 뜻 있는 언론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현금상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